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8일 목요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지난달에 이어 2달 연속 0.75%포인트 자이언트 스텝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정부는 잠시 뒤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현실화된 한미 기준금리 역전 현상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합니다. 문자 공개 파문과 관련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머리 숙여 사과하고 대통령실도 유감을 표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논란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국 신설과 총경회의 징계에 대한 반발로 추진됐던 14만 경찰 전체 회의는 철회됐지만 소규모로 따로 진행하겠다는 움직임이 있는 등 경찰 내부 반발은 여전합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경찰대 개혁도 필요하다고 밝혀 경찰 갈라치기 시도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폴란드 정부가 FA-50 경공격기 등 우리나라 무기를 대량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수출액은 최소 10조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추정됩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재유행에도 규제 중심의 거리두기는 없다며 유증상자에게는 휴가를, 또 학원에는 원격 수업을 권고하는 내용의 자율 방역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고 정상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서울시가 여성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설립한 여성발전센터에서 2차례 부정 채용이 있었던 사실이 YTN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필리핀 루손섬 북쪽 지역에서 규모 7의 강진이 발생해 최소 5명이 숨지고 60여 명이 다쳤습니다. 진앙지에서 300km나 떨어진 수도 마닐라에서도 진동이 감지됐습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2달 연속 금리를 0.75%포인트 올리는 극약 처방을 단행했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무섭게 치솟는 물가를 잡는 게 우선이라고 판단한 건데 이제 한미 간 금리도 역전됐습니다. 워싱턴 특파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권준기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미국 연준이 금리를 0.75%포인트 또다시 인상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이틀간의 정례 회의를 마치고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지난달에도 0.75%포인트 깜짝 인상한 뒤에 또다시 자이언트 스텝 인상을 단행한 겁니다. 올해 초만 해도 제로금리였던 미국 기준금리는 이제 2.25에서 2.5% 수준으로 크게 올랐습니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은 여전히 물가가 너무 높다며 인플레이션율 2%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9.1%를 기록하며 42년 만에 최고치로 기록되자 물가 안정이 급선무라고 인식한 겁니다. 오늘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한미 간의 금리는 역전이 됐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25%로 이제 미국보다 0.25%포인트가량 낮은 수준이 됐고 상대적으로 미국 금리가 더 높기 때문에 한국에서 자금이 빠져나갈 거란 우려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물가를 잡으려고 금리를 급격히 올리다 보니 경기 침체가 가속화할 거다,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초 일부 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이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연준이 금리를 1%포인트 울트라 스텝을 밟을 거란 전망도 내놨었는데요. 결국 0.75%포인트 인상으로 결정한 배경에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깔려 있다는 분석입니다. 아무래도 금리를 계속 가파르게 올리다 보면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고 기업이 투자를 줄이면서 경기 침체가 가속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 당국은 계속해서 경기 침체는 없을 거란 메시지를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현재 미국 경제는 경기 침체 상황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를 당장 걱정할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가파른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을 잡는 게 우선순위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겁니다. 다음 연준 정례 회의는 9월에 열리는데 파월 의장은 추가적인 큰 폭의 금리 인상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다만 지금까지의 금리 인상과 정책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면서 그 속도는 조절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권성동 직무대행 사이에 오간 문자를 놓고 파장이 이어지자 대통령실과 여권은 조기 진화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오해라며 파장 차단에 주력했는데 이준석 대표는 겉과 속이 다르다는 양두구육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정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4차 민생경제회의 참석 뒤 용산 대통령실로 돌아온 윤석열 대통령은 문자 논란에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대신 대통령실이 적극 해명에 나섰습니다. 사적인 대화가 노출되며 오해를 일으켜 유감스럽다면서도 과도한 해석이나 정치적 의미 부여는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부정적인 뜻으로 언급하신 말씀을 제가 한 번도 들은 바가 없습니다. 어쨌든 우연찮은 기회에 노출된 문자 메시지 하나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거나 윤 대통령이 당무에 관여하거나 이준석 대표에 대한 윤리위 징계에 영향을 미쳤다는 일각의 주장에 분명하고 단호하게 선을 그은 겁니다. 권성동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적인 문자 내용이 저희 부주의로 인해서 유출 공개되어서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당원 및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당 내용이 겨우 수습 국면에 들어섰다고 판단했다. 또 돌발악재를 만난 지도부도 해프닝일 뿐이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침묵을 이어가던 이준석 대표 생각은 달라 보였습니다. 대화 내용이 일부 오해를 일으켰다는 대통령실 입장에는 해당 문자는 오해할 여지가 없다며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고 응수했고 SNS에는 당내 친윤그룹을 겨냥해 겉과 속이 다르다는 뜻의 사자성어 양두구육으로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히라며 이틀째 파상 공세에 나섰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자기 당 집권당 대표를 제거하고 나서 기분 좋아서 권한대행에게 이런 문자를 보낼 정도로 대한민국이 한가합니까? 대통령과 집권여당 원내대표 사이의 사적인 대화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며 여권 내 혼란은 물론 정치권 전체에 강력한 후폭풍이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유진입니다. 네, 이처럼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이 주고받은 문자가 공개되면서 국민의힘은 또다시 걷잡을 수 없는 혼돈에 빠졌습니다. 당내 비판이 이어지면서 권성동 대행의 리더십도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사적 채용 논란 발언으로 국민에게 사과했던 국민의힘 권성동 직무대행. 각종 논란으로 우려하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 저희 부독의 소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나눈 문자 내용이 공개되며 불과 일주일 만에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이 대통령의 의중에 좌지우지되는 거 아니냐는 주장까지 나오며 논란은 확산하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가 서둘러 진화에 나섰지만 당무 개입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옛날에 대통령이 이제 당 총재를 맡고 이런 때는 뭐 그게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당장 이준석 대표 측근들은 공개적으로 권 대행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직무대행께서는 대통령의 대변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권 분립에 기초한 여당의 국민의힘의 원내대표이자 저희 당대표 직무대행의 위치인데 여당이 늘 정부 편만 들고 그냥 달콤한 얘기만 하다 보면은 사실 정부가 결코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한 친윤계 의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의원들 사이 권 대행의 리더십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권성동 체제가 휘청이며 조기 전당대회론에도 다시 불이 붙고 있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정상적인 대표 체제를 꾸리는 게 최선이라고 힘을 실었는데 다만 김기현 의원 등 차기 당권 주자들은 아직 말을 아끼며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발고 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나중에 또 별도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일로 정치적 타격을 입은 건 이준석 대표 역시 마찬가지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사실상 윤 대통령과의 신뢰가 완전히 깨진 상황에서 징계 뒤 다시 돌아온다 해도 당을 끌고 나갈 장악력을 갖추긴 어려울 거라는 전망인데 결국 이번 문자 논란은 여권 지도부 전체에 작지 않은 상처를 남기게 됐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21대 후반기 국회 첫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까지 여야는 각종 현안을 놓고 저마다 공세를 폈습니다. 야당은 경찰국 신설 문제와 인사 참사 등을 파고들며 윤석열 정부를 몰아붙였고, 여당은 탈북어민 강제 북송, 또 알박기 인사 문제로 전임 문재인 정권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흘째 대정부 질문에서도 민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불러내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경찰 통제를 문제 삼으며 경찰국 신설에 대해 따져 물었습니다. 법무부는 검찰총장 지휘권도 폐지하겠다. 예산권도 독립시키겠다라고 하는데, 한쪽에서는 행안부에서는 경찰청장을 반드시 지휘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이게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닌가요? 세상 어디에도 경찰이 독립된 나라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강요를 통하든 경찰위원회를 통하든.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에서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비판과 함께 탈북어민 강제 북송 문제로 지난 정부를 집중적으로 겨냥했습니다.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이 탈북어민 강제 북송과 관련해가지고 대한민국 법률 체계에서는 이 사람들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겠냐고 이렇게 반문하면서, 한국 사법 시스템에 당연히 단죄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경우 이렇게 여러 명이 있는 연쇄살인 사건이 주장되는 경우에는 증거가 많습니다. 야당은 부실 인사검증과 코로나19 재확산 상황, 자율방역 지침을 지적하며 현 정부를 질타했고, 제청하실 때 인사검증 결과를 보고 받으셨습니까?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 검증의 문제는, 아니 제청하시는 분이 모르시면 누가 알아요? 국가가 주도하는 방역보다는 민간에 맡기고 국민들이 스스로 자율방역하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결국은 국가와 정부 역할을 포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당은 지난 정권에서 임명한 임기제 고위공무원들 거취를 거듭 압박했습니다. 농지법을 위반하고도 뻔뻔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한상혁 방통위원장과 솜방망이 생활을 일견하고 있는 정현주 방심위원장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합니다. 일괄적으로 사표를 내고 그것을 정부가 다시 한번 협의해서 그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이런 새로운 방안은 어떻습니까? 원구성을 마치고 대정부 질문에서 신구 권력을 서로 공격하며 예열을 마친 여야는 민생 입법과 쟁점 현안 등을 다룰 의사 일정에 본격적으로 돌입합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행안부 경찰국 신설과 총경회의 징계에 대한 반발로 예고됐던 14만 경찰 전체 회의는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응 방안에 대한 이견은 있긴 하지만 일선 경찰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관들이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섰습니다.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해달라며 시민들에게 홍보물도 나눠줍니다. 우리 내부적으로는 경찰관들은 정말로 의견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간에 말을 못하게 말문을 막아버리려고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완전 내부 분위기는 지금 막 개강되고. 이처럼 일선 경찰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는 30일 예고됐던 14만 경찰 전체 회의는 사실상 취소됐습니다. 강행할 경우 국민 여론이 나빠질 수도 있다는 신중론에 따른 겁니다. 강행을 하는 건 무리가 있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조심스럽게 대두가 되었거든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걸 지금 경찰국 신설 반대를 접는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앞서 총경회의를 주도했다가 대기 발령 조치를 받은 유삼영 총경이 총경단체 대화방과 경찰 내부방의 전체 회의를 만료하는 글을 올렸고, 이어 전체 회의를 제안했던 김성종 경감도 내부방에 글을 올려 회의 제안을 자진 철회했습니다. 그렇다고 일선 경찰의 분노와 반발이 사그라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회의를 자진 철회한다는 김성종 경감의 경찰 내부망 게시글엔 신의를 저버렸다, 무책임하다는 비판 댓글이 줄줄이 달렸고, 경찰 내부망에 새로 생긴 후보자에게 바란다 게시판에도 경찰국 철회와 후보 사퇴를 요구하는 게시글이 이어졌습니다. 전체 경찰 모임은 무산됐지만 소규모라도 별도 회의를 추진하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약 한 100명 밑으로 두 자리 숫자 인원들이 모여가지고 다른 장소는 확정이 됐고, 그리고 행사 내용도 대부분 확정을 했어요. 알리는 단계만 남았습니다.
경찰청은 세종경찰청을 시작으로 전국 시도 지방경찰청에서 간담회를 열며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행안부 경찰국 신설안은 다음 달 2일 시행되고 이틀 뒤에는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청문회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진행되는 일선 경찰들의 반발 움직임을 감안하면 험로가 예상됩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일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한동안 잠잠했던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가 다른 부처로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검찰이 서울 광화문 정부청산의 통일부와 세종시에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동시에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모두 문재인 정부 초기 임기가 남은 공공기관장들에게 사퇴를 종용했다는 블랙리스트 의혹이 제기된 곳들입니다. 당시 기관장이 압박을 받아 사퇴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산하기관 2곳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앞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난 2017년 통일부 산하 북한이탈 주민지원재단 손광주 전 이사장과 과기부 산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임기철 전 원장은 임기를 각각 1년과 2년 남기고 사임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강압적으로 쫓아냈다며 지난 2019년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등을 직권 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고발 접수 3년 만인 올해 초 비슷한 사건인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먼저 본격 수사에 나섰지만 지난달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한 차례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후 참고인 조사를 이어가던 검찰이 한 달여 만에 통일부와 과기부를 압수수색하면서 산업부 외 다른 부처로 검찰 수사가 본격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이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성격이 비슷한 과기부와 통일부 관련 의혹을 함께 수사하기 위한 통상적인 절차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부처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역시 최근 사건을 반부패 수사부에서 형사 1부로 다시 배당했습니다. 형사 1부를 지휘하는 신임 성상원 1차장이 앞서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를 지휘해온 만큼 전 정부를 겨냥한 검찰 수사가 동시다발적으로 본격화하는 건 아닌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폴란드 정부가 우리나라의 FA-50 경공격기, K2 전차, K9 자주포를 대량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역대 국산 무기 수출 가운데 최대 규모로 수출액은 최소 10조 원에서 최대 20조 원 가까이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신준명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과 하나디펜스, 현대로템까지 국내 3개의 방산업체 대표들이 폴란드 국방부에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마리우시 부아슈차크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이 각사 대표에게 자신이 직접 승인한 계약서를 전달했습니다. 폴란드가 FA-50 국산 경공격기와 K2 흑표전차, K9 자주포 등 모두 3가지 국산 무기를 대량 도입하기로 확정한 겁니다. 이번 계약에 따라 폴란드는 K2 전차를 우선 180대 도입하고 현지화한 모델 800대 이상은 폴란드 현지에서 생산할 계획입니다. 또 FA-50 경공격기는 내년 중반까지 12대를 포함해 총 48대를 인도받을 예정입니다. K9 자주포는 1단계로 48문을 수입하는데 이 가운데 일부는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인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연내에 인도될 계획입니다. 우리 국산 군용기가 유럽에 진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K2 전차와 K9 자주포까지 포함하면 수출액은 최소 10조 원에서 많게는 20조 원 가까이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한국항공우주산업은 폴란드 현지에 항공정비센터를 건립해 앞으로 인근 유럽 국가들의 허브 역할을 하도록 지원하고 조종사 양성을 위한 국제 비행학교도 세울 방침입니다. 폴란드가 이렇게 대규모 무기 구매 등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강화한 배경에 대해 마리우시 국방장관은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인한 전력 공백을 채워야 했는데 기술과 가격, 도입 시기 등을 고려했을 때 한국의 무기 체계가 가장 적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체결된 기본계약은 본계약의 전 단계로 사실상 수주계약으로 봐도 무방하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이번 대규모 계약은 폴란드에 국한됐지만 앞으로 국산 무기가 유럽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이번에 폴란드와 대규모 방산 계약을 체결한 국산 무기들은 하나같이 막강한 화력을 자랑합니다. 신속한 기동력과 정밀 타격력, 여기에 고유의 첨단 기술까지 더해진 점이 폴란드가 수입을 결정한 배경으로 꼽힙니다. 이규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한 K2 흑표 전차는 막강한 화력을 자랑하는 3.5세대 전차입니다. 최대 시속 70km의 속도로 돌진하고 4m 이상 잠수해 하천을 건널 수 있습니다. 표적 자동 탐지와 능동 방어 능력 등 다수의 첨단 기능도 갖췄습니다. 한반도의 험난한 지형에 최적화된 전차로 폴란드 육군의 산악 작전에도 적합합니다. 현존하는 전차들 중에서는 그저 가장 최근에 개발된 전차로서 화력, 기동력, 생존성, 정보통신 이런 그 전차에 필요한 각 기술적 요소가 가장 최첨단의 기술들이 반영되어 있는 그런 전차예요. K9 자주포는 튀르키예와 핀란드 등 유럽 국가들에서 이미 성능을 인정받은 무기 체계입니다. 155mm 자주포로 40km 밖에 떨어진 표적을 정밀 타격하고 최대 시속 67km까지 달릴 수 있습니다. 명령이 떨어지면 15초 이내 3발을, 분당 최대 8발까지 발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내에서 개발한 고강도 장갑판은 적의 포병 화력에서 아군의 생존력을 높입니다. 사거리나 뭐 여러 가지 능력들을 바탕을 했을 때 굉장히 발전 가능성이 높은 자주포로 폴란드도 판단했을 것입니다. FA-50은 첫 국산 초음속 훈련기 T-50에 각종 폭탄과 미사일 등을 무장한 경공격기입니다. 성능 개량형의 경우 공중 급유 장치와 정밀 타격 유도 장치 등을 장착해 위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폴란드 정부는 한국 무기 도입으로 억지력과 국방 잠재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 준공식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국민과 함께 축하를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박민식 보훈처장은 어제 미국 워싱턴 DC 한국전 참전기념공원에서 열리는 추모의 벽 준공식 행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축사를 대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축사에서 미국인과 전 세계인들에게 한국 전쟁을 알리는 역사적 상징물이자 평화의 공간으로 영원히 기억될 거라며 준공을 위해 노력한 관계자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또 한국전 참전용사는 대한민국을 지켜낸 자유의 수호자이자 진정한 영웅이라며 이들의 희생 위에 세워진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지켜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부통령 남편인 세컨드 젠틀맨 더그 엠호프는 미국은 계속 한국과 나란히 서 있을 거라며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엠호프는 현지 시각 27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 헌정식 기념사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대신해 참석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엠호프는 추모의 벽이 미국이 한국과 나란히 서 있겠다는 약속을 구체적이고 영원히 상기시켜주는 거라고 평가하고 깨뜨릴 수 없을 만큼 강력한 한미동맹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시가 여성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설립한 여성발전센터에서 2차례 부정 채용이 있었던 사실이 YTN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특정 지원자를 뽑기 위해 필기 점수를 누락시키거나 채용 공고를 감추기도 했는데 일부 관계자는 징계 시효가 지나거나 이미 퇴사해 아무런 불이익도 받지 않게 됐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과 직업 훈련을 돕기 위해 지난 2002년 문을 연 서울시 동부 여성발전센터. 서울시에서 위탁받아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인데 지난 2017년과 2019년 직원 채용 과정에서 부정 행위가 있었던 사실이 최근 서울시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YTN이 단독으로 입수한 감사 보고서를 보면 지난 2017년 정규직 5급 대리 채용 과정에서 필기와 면접 전형 규정을 지키지 않았고 일부 채점위원회 점수가 반영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고 적혀 있습니다. 당시 최종 합격자는 A씨였는데 채용 담당자는 심사 과정에서 센터장에게 부당한 지시를 받았던 상황을 생생히 기억했습니다. 외부 전문가가 담당해왔던 필기 시험 문제를 갑자기 내부에서 출제하라고 지시하더니
일부 채점위원이 매긴 A씨 점수가 합격 기준에 못 미치자 아예 평가에서 빼버렸단 겁니다. 그래서 둘 다 평균 점수를 내니 70점이 안 나온 거예요. 급하게 당시 센터장이 저를 불러서 수정을 해라라고 했는데 저 그럴 수 없다고 얘기를 했고 제가 채점한 시험지 모두가 폐기가 되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지난 2019년 3급 정규직 팀장 B씨를 채용하는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당시 센터는 고용노동부 사이트와 서울시 일자리 포털에 올리던 채용 공고를 이례적으로 센터 홈페이지에만 노출했습니다. 접수 기간이 끝날 때까지 B씨 혼자만 지원서를 내자 급하게 지원자를 2명 더 받았는데 필수 서류조차 제출하지 않는 등 응시 조건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센터 측은 추가 지원자들까지 서류 심사에 포함했고 결국 B씨가 최종 합격했습니다. 서울시 감사 결과 B씨는 센터장이 추천했던 인물로 확인됐습니다. 이 공고에 올라온 메일로 접수하는 사람은 현재 채용되신 그분 한 분이시고 나머지 두 분은 끼워넣기 방식으로 많은 분들이 진짜 취업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거든요. 그분들한테 기회를 박탈하는 게 됐으니 서울시는 채용 심사 과정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보고 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업체에 불이익을 주라고 주관 부서에 통보했습니다. 이에 대해 센터 측은 채용 절차상 잘못이 있었던 건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급히 채용하는 과정에서 업무 미숙으로 발생한 문제라면서 관련자들을 징계하고 내부 교육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5년 전 입사한 A씨는 이미 징계 시효가 끝나 지난해 4급 과장으로 승진했고 당시 부정행위를 지시한 센터장은 이미 퇴사했습니다. 징계위원회는 이제 제가 열렸으니까 현재 센터장과 인사 담당자 징계 진행 중인 거 맞나요? 그쵸. 예. 여성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이 시설에 지원되는 시 예산은 한 해 15억 원이 넘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중견 건설사 자회사가 회장 자녀에게 땅을 헐값에 팔았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YTN 취재 결과 팔아넘긴 땅은 주변 토지 시세의 반값에 팔았던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세금을 줄이려고 일부러 땅값을 낮춘 게 아닌지 의혹이 커진 가운데 경찰이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나현우 기자입니다. 광주광역시 제2순환도로 바로 옆에 자리한 땅입니다. 농어촌공사 조수지를 메운 곳에 지어진 모 건설사 자회사의 건물 주변 땅은 지난 2017년부터 2년 동안 거래가 활발했습니다. 이 가운데 토지 10곳은 3.3제곱미터당 110만 원에서 많게는 150만 원을 넘어서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붙어있는 토지 5곳은 반값도 안 되는 55만 원 안팎에 팔렸습니다. 주변 시세보다 턱없이 싼 가격에 거래가 이루어진 곳은 모두 건설사 회장의 자녀가 사들인 땅입니다. 농어촌공사 기부천합이라는 농어촌공사 입장에서는 건물 대신 뺏겠다 하면 그 남아있는 토지에 대해서 이제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것 아닙니까? 그 법적 조치를 면하기 위해서 이제 전부 다 있는 자산들을 싹 없애본 거죠. 땅을 판 곳도 아버지인 회장이 직접 혹은 소유한 기업을 통해 지배하는 회사였습니다. 건설사 회장인 아버지가 자녀에게 땅을 헐값에 넘겼다는 의혹이 불거지는 이유입니다. 회사 소유 부동산을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을 해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 업무상 배입자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자녀가 땅을 사들일 때 들어간 돈도 회사 돈이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2018년 회장인 아버지의 건설사가 장기 대여금 명목으로 51억 3천만 원을 자녀들에게 빌려준 겁니다. 해당 중견 건설사 회장은 불거진 의혹들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사생활의 영역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실제로 이 회장은 비리 의혹을 제기한 가족의 재산에 대해 수억 원에 이르는 압류를 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중견 건설사 비리 의혹이 담긴 고발장을 검찰로부터 받아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YTN 나현우입니다. 코로나19가 재유행하는 가운데 어젯밤 9시까지 전국에서 신규 확진자 85,534명이 발생했습니다. 그제 같은 시간대보다 12,000여 명 줄어든 수치로 일주일 전인 지난 20일 같은 시간대와 비교해 1.24배 늘어나면서 이른바 더블링 현상도 완화됐습니다. 오늘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9만 명 전후를 기록할 거로 보입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 유행 확산에도 정부는 자율 방역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국민 스스로 방역 수칙을 지키는 것 외에 유행을 최소화할 방안이 마땅치 않은 건데 이전 정부와 차별화된 대책을 내놓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재유행으로 환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정부는 국민 스스로 기본 수칙을 지키는 자율 방역 외에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재유행의 파고를 종전과 같은 일률적인 거리두기 방역 대신 국민 참여에 기반한 일상 방역의 생활화를 통해 극복하고자 합니다. 국민 참여와 협조만 당부할 뿐 전 정부와 차별화 차원에서 언급해온 과학에 근거한 방역 대책은 보이지 않은 겁니다. 전문가들은 BA.5나 BA.2.75 같은 오미크론 하위 변이라도 코로나19 바이러스 특성과 크게 달라지는 게 아닌 만큼 이전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방역 정책은 나올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거리두기가 가학적이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어요. 경제 상황이 어렵고 그다음에 손실보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이제 강제적인 거리두기 형태는 현재 동원하기가 매우 어렵다. 국민들한테 읍소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오미크론 유행 때부터 중심이 되어온 피해 최소화 전략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고위험군 4차 접종률을 끌어올리고 치료제 처방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지금으로선 최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노력 외에 법적 지원 부분을 더는 축소해선 안 된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현 정부에서 확진자 생활 지원비를 대폭 줄이면서 숨은 감염자를 키우는 건 과학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좀 여러 가지 지금까지 지원을 해주던 부분들이 많이 없어졌다는 것이죠. 진단검사를 받으러 갈 동기가 없다 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밀접 접촉을 했을 때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은 진단검사 받지 않습니다. 빠른 진단과 처방, 치료로 피해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되 치명률 상승이나 중환자 치료에 위기 징후가 생긴다면 거리두기 등 전 정부에서 도입했던 규제 검토도 마다치 않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고 정상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닷새간의 격리를 끝낸 후 업무 복귀에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미국인들에게 부스터샷을 꼭 맞으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동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닷새간의 격리를 끝낸 바이든 대통령이 건강한 모습으로 백악관 로즈가든에 들어서자 백악관 직원들이 박수를 치며 환영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몸 상태가 좋다고 말했습니다. My symptoms were mild. My recovery was quick and I'm feeling great. 그러면서 2년 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코로나19에 걸려 한때 위독했던 것과 자신의 경우를 비교하며 그 차이는 백신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비록 BA.5든 변종으로 인해 코로나19 환자가 다시 늘고 있지만 그로 인한 사망자가 1년 반 전과 비교해 90% 줄었다며 백신과 자가 테스트, 치료약 등을 통해 위중증으로 가는 것을 피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We've got through COVID with no fear. I got through with no fear. A very mild discomfort because of these essentials life-saving tools.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로 인한 역사상 가장 어두웠던 시절에서 벗어나 일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백신과 부스터샷 접종이 꼭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Get vaccinated if you haven't gotten already. And now get boosted. Order your free test. And if you get sick and test positive, seek treatment. 바이든 대통령은 2번의 부스터샷 등 모두 4차례 백신을 접종했고 확진 후 치료제인 팍스로비드를 복용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어제 오전 필리핀에서 규모 7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최소 5명이 숨지고 60여 명이 다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여진 공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강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3층짜리 상가주택이 뒤로 넘어졌습니다. 아침 장사를 준비하던 가게 주인은 급히 몸을 피했습니다. 인근의 한 신축 건물은 3층 유리창이 깨지고 외벽 일부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필리핀 북부 루손섬 아브라 지역에서 규모 7의 강진이 발생한 시각은 오전 8시 40분쯤. 진동에 놀란 주민들은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수영장물이 밖으로 흘러넘칠 정도로 흔들림이 컸습니다.
Nag-earthquake. Grabe ang lakas. Ako din. Nakala ko, nag-earthquake pa rin. 아직 큰 인명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사망자와 부상자 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건물 수백 채가 무너지거나 금이 갔고 산사태나 낙석도 잇따라 도로가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진앙지에서 300km 떨어진 수도 마닐라에서도 진동이 감지됐습니다. 필리핀 당국은 출근 시간대 마닐라의 지하철 운행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Titignan mo yung bahay, mukhang matibay. Hindi mo malalaman hanggang na-inspeksyon na mabuti yun. So we cannot allow people to return to their homes yet. 이른바 불의 고리에 속해 있는 필리핀은 지진과 화산 활동이 잦은 지역입니다. 필리핀 당국은 강력한 여진 가능성이 있다며 긴장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강성웅입니다. 국가대표 핵심 수비수 김민재가 이탈리아 명문 구단 나폴리에 입단했습니다. 나폴리 구단 측은 계약 조건을 밝히진 않았지만 현지 언론은 계약 기간 5년에 이적료 267억 원, 연봉 33억 원 수준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로써 김민재는 안정환과 이승우에 이어 세리에A에서 뛰는 세 번째 한국 선수가 됐습니다. 나폴리의 유니폼을 입은 김민재는 SNS를 통해 구단에 합류해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홈런 선두 박병호가 9회 말 투아웃에 역전 투런포를 쏘아 올렸습니다. KT는 박병호의 시즌 30호 홈런으로 키움의 한 점차 승리를 거뒀습니다. 삼성은 한화와 난타전 끝에 진땀승을 거두고 8위로 복귀했습니다. 14만타가 폭발한 기아는 NC를 꺾었고 롯데는 두산의 한 점 차로 패배하며 후반기 5경기 전패를 기록했습니다. 새 외국인 선수 모리만도가 첫 승을 거둔 SSG는 LG를 꺾고 가장 먼저 60승을 기록했습니다. 유럽에서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면서 스위스에서는 알프스 산맥 상공의 빙점 고도가 27년 만에 해발 5,000m를 훌쩍 넘겼습니다. 기후변화의 여파로 기온이 0도 이하인 상공의 높이가 그만큼 더 올라갔다는 뜻으로 이로 인해 알프스 산맥 정상을 덮고 있는 빙하가 계속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스위스 기상청은 25일 트위터를 통해 밤사이 알프스 상공의 빙점이 5,184m까지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1995년 7월 20일에 관측됐던 종전 기록인 5,117m보다 70m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연일 밤낮 없는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수도권 곳곳에 열대야가 나타났고요. 한낮에는 서울 기온이 33도까지 올라서 어제만큼이나 덥겠습니다.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도 하늘에는 구름만 간간히 지나겠고요. 낮 동안에는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습니다. 또 오후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비의 양은 5에서 40mm로 지역별로 강수 편차가 꽤 크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5.4도, 대전은 23.8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33도, 대전은 34도, 제주도는 35도 선까지 치솟겠습니다. 당분간은 33도 안팎의 찜통더위가 계속되겠고요. 소나기도 자주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지난달에 이어 2달 연속 0.75%포인트 자이언트 스텝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정부는 잠시 뒤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현실화된 한미 기준금리 역전 현상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합니다. 문자 공개 파문과 관련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머리 숙여 사과하고 대통령실도 유감을 표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논란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국 신설과 총경회의 징계에 대한 반발로 추진됐던 14만 경찰 전체 회의는 철회됐지만 소규모로 따로 진행하겠다는 움직임이 있는 등 경찰 내부 반발은 여전합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경찰대 개혁도 필요하다고 밝혀 경찰 갈라치기 시도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폴란드 정부가 FA-50 경공격기 등 우리나라 무기를 대량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수출액은 최소 10조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추정됩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재유행에도 규제 중심의 거리 두기는 없다며 유증상자에게는 휴가를, 또 학원에는 원격 수업을 권고하는 내용의 자율 방역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고 정상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가 증정용 가방에서 발암 물질이 검출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오늘 공식 입장을 발표합니다. 네, 굿모닝 YTN 이어갑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가 언론에 노출된 데 대해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적 대화가 노출돼 일부 오해를 일으킨 점은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다며 유감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이 문자에서 거론된 강기훈이라는 인물은 모른다면서도 같은 이름이 대통령실 직원으로 일하는 건 맞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실 최영범 홍보수석의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사적인 대화 내용이 어떤 경위로든지 노출이 돼서 국민이나 여러 언론인들이 일부 오해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이를테면 좀 바람직하지 않다, 유감스럽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아는 한 우리 대통령님께서 이를테면 당무는 당과 지도부가 알아서 잘 꾸려나갈 일이고 대통령께서 무슨 일일이 지침을 주시거나 하신 일이 없습니다. 어쨌든 우연찮은 기회에 노출된 문자 메시지 하나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거나 거기에 정치적 의미를 과도하게 부여하는 것은 저는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성동 대표의 문자에 등장한 그 강모라는 그 사람이 누구를 지칭하는 건지 정말로 모르겠습니다. 다만 혹시 저희 대통령 비서실에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느냐, 근무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기획비서관실에서 기획비서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일정 관리, 일정 조정 이런 업무를 보조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아직 정식 발령이 나지 않아서 임용 절차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권성동 직무대행의 사적 대화 내용이 노출돼 일부 오해를 일으킨 점은 유감스럽다는 대통령실의 입장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고 응수했습니다. 이 대표는 최영범 홍보수석의 브리핑 내용이 전해진 뒤 측근을 통해 윤 대통령의 문자는 오해할 여지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이와 별도로 자신의 SNS에 사자성어 양두구육을 언급하며 문자 노출과 관련한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이 대표는 국회가 있는 여의도를 빗대 그 섬에서는 카메라가 사라지면 윽박지르고 들어오면 반달 눈웃음으로 악수하러 왔다며 앞에서는 양의 머리를 걸어놓고 뒤에서는 개고기를 판다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이 주고받은 문자에 강기훈이라는 낯선 이름이 등장했죠. 이른바 강경 우파로 분류되는 자유의 새벽당 대표였고 대선 때 윤석열 캠프에서 청년 정책 관련 조언을 했던 인물로 현재 대통령실에서 일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대통령실은 문자 속 이름과 동일 인물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소정 기자입니다. 언론에 포착된 대통령과 여당 대표 직무대행의 문자 메시지. 권성동 대행이 적고 있던 내용에는 강기훈과 함께라고 돼 있고 그 아래 자동 문자 입력창에 들어간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해당 인물이 누군지 의문이 커졌는데 대통령실 직원 가운데 같은 이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획비서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일정 관리, 일정 조정 이런 업무를 보조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아직 정식 발령이 나지 않아서 임용 절차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일정을 기획할 때 젊은 층 여론을 반영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다만 대통령실은 권 대행의 추천이 있었는지 문자 속의 이름과 동일 인물인지는 명확하게 답하지 않았습니다. 강 씨는 1980년생으로 강경 우파 성향의 자유의 새벽당을 2019년 창당해 대표로 활동했습니다. 친중 적폐 청산, 북한 인권운동, 안티 페미니즘 등을 내걸고 지난 총선 때 비례대표로 출마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대선 때는 당시 권성동 사무총장에게 청년 정책 관련 조언을 하며 가까이 지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경 우파 성향 인사가 채용된 이유를 묻자 대통령실은 이같이 답했습니다. 한 사람을 극우다, 극좌다, 무슨 뭐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자면은 조금 더 면밀한 검토와 분석과 그런 걸 거쳐야 규정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서 권성동 직무대행의 추천으로 채용된 데다 아버지가 강릉시 선관위원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던 대통령실 구급 행정요원 우모 씨는 사표가 수리됐습니다. 우 씨의 면직 처리로 잦아드는 듯했던 대통령실 내 채용 논란이 강 씨로 인해 다시 고개를 드는 모양새인데 대통령실은 하락세를 멈춘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노심초사하는 분위기입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국 신설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는 와중에 갑자기 경찰대를 개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경찰대 개혁은 이전 정부에서도 추진돼 오긴 했지만 하필 경찰 조직이 크게 반발하는 상황에서 나온 얘기라 경찰 분열을 노린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총경회의는 특정 세력이 주도했고 쿠데타와 비슷하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총경회의 이후 내놓은 말입니다. 쿠데타 발언 이후 경찰 반발이 들불처럼 번지는 와중에 이 장관은 경찰대 개혁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경찰대를 졸업했다는 이유로 시험을 치르지 않고 경위부터 시작하는 건 공정하지 않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경찰대를 졸업하신 분은 경위부터 출발한다는데 우리 사회에 불공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출발선상은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 경찰대를 졸업하면 경위를 달고 예전엔 파출소장이나 일선경찰서 팀장급으로 배치됐는데 몇 년 전부턴 그보다 낮은 팀원으로 근무를 시작합니다. 현재 순경이 경위까지 승진하려면 보통 7에서 10년, 근속만으로 승진할 경우 15년 6개월이라 경찰대 출신과 비교하면 차이가 큰 건 사실입니다. 경찰 고위직으로 올라가면 격차는 더 크게 벌어집니다. 지난 6월 말 기준 전국 경찰 13만 2,400여 명 가운데 경찰대 출신은 3,200여 명으로 2.5% 수준. 하지만 일선 경찰서장급인 총경은 60% 이상, 이보다 더 높은 경무관은 73% 이상이 모두 경찰대 출신입니다. 경무관 이상 계급까지 진급한 비경찰대 출신은 단 3명에 불과합니다. 이 때문에 이전 정부에서도 경찰대 개혁은 주요 과제였습니다. 문제는 이상민 장관의 발언 시점입니다. 경찰국 신설 반발을 주도한 세력을 경찰대 출신들로 규정하고 이를 개혁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되기 때문입니다. 실제 총경회의를 주도했다가 대기 발령된 류삼영 총경을 비롯해 당시 회의 참석자 대부분도 경찰대 출신이었습니다. 언론에 등장하시는 분들은 다 경찰대 출신들이더라고요. 특정 출신들이 집단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대단히 적절치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경찰대 개혁 발언 이후 이 장관의 발언이 경찰 조직을 흔들려는 갈라치기 시도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정 세력이 주도한 게 아닌 경찰 조직 전체가 반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 행안부 경찰국 설치 얘기 나왔을 때 경감이와 경찰관으로 구성된 직장협의회에서 먼저 반대 입장을 표명을 했지요. 총경들 회의는 그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쿠데타 발언에 이어 경찰대 개혁 카드까지 중요한 국면에서 논란이 되는 발언을 해온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다음 달 국무총리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를 꾸리고 경찰대 개혁을 논의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은 처음 해보는 것이라는 발언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에 대해서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례를 들며 윤 대통령을 감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노 전 대통령 역시 못해먹겠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고 밝히면서 민주당의 거센 비판을 받은 건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께서 하시는 출근길 인터뷰는 굉장히 긍정적인 사안입니다. 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좋은 도구이기도 하고요. 최근까지 있었던 답변 중에 제가 놀라웠던 부분은 대통령은 처음이라는 발언인데요. 이 발언의 의미는 차지하고 이 표현이 적절했다고 보시는지. 글쎄요. 대통령님들께서 대개 정권 초기에 여러 가지 본인이
이제까지 익숙하던 그런 환경에 아마 적절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런 말씀을 좀 하시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모셨던 노무현 대통령님께서도 그 국회에서의 그 본인이 생각하는 정책들이 잘 진전이 될 수 없는 환경이 되니까 정말 못 해먹겠다 이런 말씀도 한번 하신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초기 임기가 남은 공공기관장들에게 사퇴를 종용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일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 동부지검은 어제 오전 과기부와 통일부를 비롯해 산하기관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과 북한 이탈주민지원재단 등 모두 4곳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인사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수사를 진행해온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비교한 결과 시기와 성격이 비슷해 함께 처리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거취를 놓고 여야는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또다시 공방을 벌였습니다. 여당은 그 자리를 지키는 이유가 뭐냐며 전 위원장을 재차 압박했는데 야당은 사퇴 종용은 직권 남용이라며 임기가 보장돼야 한다고 엄호했습니다. 녹취 들어보시죠. 의미 있는 이 자리에 지금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뭔가 좀 어색한 분들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우리 전현희 위원장님. 네. 예. 윤석열 대통령 존경하십니까? 국가 책임자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하실 것을 믿고 그렇게 응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현희 위원장님이 안 계셔도 새 위원장님과 함께 더 훌륭하게 바로 국민 권익을 지키고 또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보좌할 수가 있어요. 이 철학을 같이 하면서 과제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공정하게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권익위원장의 임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법치주의의 문제이고 위원장 사퇴를 종용하기 위해서 해당 업무도 아닌 사안에 대해서 입장을 내지 않는다고 윽박지르는 것은 전형적인 저는 직권남용 행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폴란드 정부가 한국과 K2 전차와 FA-50 경공격기 K9 자주포 도입 계약을 맺었습니다. 폴란드 정부는 어제 K2 전차 980대와 FA-50 경공격기 개량형 48대, K9 자주포 648대에 대한 기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폴란드는 1단계로 K2 전차 180대를 도입하고 2단계로 현지화한 모델 K2PL 800대 이상은 폴란드 현지에서 생산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FA-50 경공격기는 내년 중반까지 12대를 포함해 총 48대를 인도받을 예정입니다. K9 자주포는 1단계로 48문을 수입할 예정인데 이 가운데 일부는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인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연내에 인도될 전망입니다. 40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미국이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0.75%포인트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2달 연속 단행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현지 시각 27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를 마친 뒤 지난달에 이어 또다시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2달 연속 자이언트 스텝으로 미국 기준금리는 현행 1.5에서 1.75% 수준에서 2.25에서 2.5%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이로써 한미 기준금리도 2년 반 만에 역전 현상이 벌어져 외국인 자금이 국내 시장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과 현대, SK 등 대기업들이 수십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대미 투자 계획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시장이자 우방인 미국을 고려한 결정이지만 국내 투자가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화상으로 반갑게 인사를 나눕니다. 대면 면담이 예정됐었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19에 감염되면서 화상으로 대체됐습니다. Actually, the city is immediately to your right. I'm only a couple hundred yards away. I apologize for not being. 최 회장은 이 자리에서 미국에 220억 달러, 29조 원을 신규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투자 분야는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그린 에너지,
바이오 등 신성장 동력 4가지입니다. We are announcing another 22 billion in new investment in the US.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투자 결정으로 오는 2025년까지 미국 내 일자리가 2만 개까지 늘어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이 같은 대기업들의 통큰 대미 투자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삼성과 현대그룹 총수들도 2달 전 방한한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 수십조 원 규모의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Samsung became the first international company to make semiconductors in the United States. We highly value our friendship and look forward to continuing our special relationship. Hyundai Motor Group plans to invest an additional $5 billion through 2025, which will strengthen our collaboration with American enterprises in diverse technologies.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부진한 지지율을 만회하려 일자리 창출과 투자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치적 이유로 대기업들의 자본이 미국으로 몰리면서 국내 투자가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또 미국을 견제하면서 한국을 압박하는 중국의 입장도 넘어야 할 산입니다. 실제로 대중국 투자는 사드 사태가 불거진 지난 2017년 이후 주춤하는 추세입니다. 미중 갈등 심화와 코로나 사태 이후 안정적 공급망 확보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우방국에 대한 투자 및 동남아 등 안정된 지역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자국 위주로 공급망 체계를 개편하는 상황에서 국내 대기업들의 대미 투자 확대는 불가피하다고 진단합니다. 미국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특정 그 산업에 대해서는 이제 대규모의 대미 투자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국내 투자와 고용 창출을 끌어내기 위해 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정부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됩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중단된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이 곧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 식량난의 단비가 될 것은 분명한데 우선 곡물 처리 용량에 한계가 있는 데다 불확실한 전쟁 상황도 제약이 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흑해를 통한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을 관리하기 위한 공동조정센터 JCC가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JCC는 우크라이나에 지정된 항만 3곳에서 선적한 곡물이 흑해 항로로 안전하게 수출되도록 하고 또 우크라이나로 입항하는 선박에 무기가 실리지 않았는지 검사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Bu merkezde çalışan personel, buradaki bulunan arkadaşlarımız dünyanın gözünün üzerlerinde olduğunun farkında. Temennimiz kolektif ve başarılı çalışmalarla merkezin insani ihtiyaç ve barışa azami katkı sağlaması.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유엔과 튀르키예 등이 파견한 군인과 민간인들이 공동으로 근무합니다. 이르면 수일 내에 우크라이나 오데사 등 지정 항만 3곳에서 곡물 수출이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Well, that's certainly the primary consideration in this initiative is to ensure the safety and safe navigation of merchant vessels. So, of course, all of those considerations will be taken into account. 세계 3, 4위권의 곡물 수출국인 우크라이나가 수출을 재개하면 식량난의 단비가 될 전망입니다. 튀르키예 국방부는 우크라이나의 수출 물량 2,500만 톤에 러시아까지 합하면 연말까지 5천만 톤이 세계 시장에 풀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오데사 등 지정항만 3곳의 산술적 곡물 처리 용량이 1,700만 톤 수준인데다 JCC 합의 도중에도 우크라이나 항만을 공격했던 러시아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흑해에 설치된 기뢰도 시한폭탄입니다. We need to make sure it's not just using the ships which are there already, but also allowing new ships to come into the port as well. And how's that all going to work? Can we make sure and guarantee the safety of the crews? What's going to happen with the mines and the minefields as well? So lots of uncertainty and unknowns at the moment.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제재로 인한 추가 갈등도 불거질 수 있습니다. 이번 합의로 러시아산 곡물과 비료를 수출할 수 있게 됐지만 복잡하고 광범위한 제재를 면할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러시아의 2분기 GDP 국내 총생산이 작년 동기와 비교해 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러시아 경제개발부가 현지 시간 2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분기 GDP 현황을 발표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러시아의 5월 GDP는 작년 동월 대비 4.3% 감소했고 6월에는 4.9%로 하락폭이 더 커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러시아의 1분기 GDP가 3.5% 증가했으나 2분기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서방의 전면적인 경제 제재 효과가 반영되며 하락세로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가 재유행하는 가운데 어젯밤 9시까지 전국에서 신규 확진자 85,534명이 발생했습니다. 그제 같은 시간대보다 12,000여 명 줄어든 수치로 일주일 전인 지난 20일 같은 시간대와 비교해 1.24배 늘어나면서 이른바 더블링 현상도 완화됐습니다. 오늘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9만 명 전후를 기록할 거로 보입니다. 정부는 특히 10대 확진자 비중이 높은 데다 학생들이 학원에 몰리면서 감염의 위험이 있다며 원격 수업 전환을 적극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자율적 권고인 데다 학원은 물론 학생들도 원격 수업에 부정적이어서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김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격 수업 전환은 학생들부터 부정적입니다. 수시 시즌에 돌입했고 대학 수학능력 시험도 다가오고 있어 불안감이 큰 겁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원격 수업을 해봤는데 뭔가 이런 강제성이 떨어져서 이런 9월 모의고사 앞둔 중요한 시기에 좀 집중도가 떨어져서 안 좋을 것 같습니다. 다 같이 공부하는 분위기로 약간 다 같이 으쌰으쌰 하면서 공부하는 건데 원격 수업하면 혼자 해야 되는 것 때문에 많이 힘들 것 같아요. 이제 막 방학 특강을 시작한 학원들도 논의도 없이 갑자기 나온 원격 수업 권고에 불만입니다. 방학 동안에 특강이라든지 이런 거를 오프라인 수업으로 준비하고 있다가 원격 수업으로 다시 전환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더구나 원격 수업은 선호도가 낮아 학생들이 학원을 떠나기 쉽고 한 번 발길을 돌린 뒤엔 다시 끌어오기 어렵다는 점에서 경제적 타격 위험을 무릅쓰고 원격 수업으로 바꾸는 학원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영화관과 공연장, 경기장 등에 내려진 마스크 착용 권고도 효과에는 물음표가 붙습니다. 내부에서 음식을 먹는 걸 허용하면서 새삼 마스크 착용만 권고하는 것이기 때문인데 결국 이번 자율방역 대책은 공개적 장소에서 방역 수칙을 좀 더 철저히 해달라는 말뿐인 당부에 불과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김연아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주치의인 케빈 오코너 박사는 현지 시간 27일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저녁과 오늘 두 차례에 걸쳐 음성 판정을 받았다며 열도 없고 약 복용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의 자가격리도 해제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1일 오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백악관에서 원격으로 국정을 이끌었습니다. 며칠 전 도로 한복판에서 맨홀 뚜껑이 튀어나와 달리던 자동차가 부서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문제의 맨홀 뚜껑은 이전에도 도로로 튀어나왔다는 민원이 접수됐지만 똑같은 문제가 반복돼 사고로 이어졌는데요. 알고 보니 맨홀에는 뚜껑과 전혀 상관없는 시설물이 설치돼 있어서 이 관리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조차 모호하다고 합니다. 제보는 Y 황윤태 기자입니다. 도로를 주행 중인 자동차 바로 앞에 갑자기 검은 물체가 나타나더니 이내 차체가 크게 흔들립니다. 자동차가 밟고 지나간 맨홀 뚜껑은 승용차 앞유리 정도 높이까지 솟아올랐다가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위험천만한 순간 뒤따라오는 차량이 없어 추가 사고는 피했지만 맨홀 뚜껑을 밟은 차량은 뒷바퀴 타이어가 완전히 찢어지고 바퀴 일부가 깨졌습니다. 운전 중에 갑자기 쾅 하는 소리가 났어요. 저는 처음 느껴보는 충격이었고 소리가 뭐 대포 터지는 소리 같았는데 갑자기 차가 흔들리고 그리고 섰어요 가다가. 문제의 맨홀 뚜껑은 사고 전날에도 도로 위로 튀어나와 있다는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곧바로 맨홀 뚜껑을 덮는 조치가 이뤄졌지만
하루 만에 다시 불쑥 튀어 올라온 겁니다. 주변 목격자들은 지나가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직접 제자리에 끼운 적도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오토바이 타신 분이 지나가시면서 어제 저녁에 저 뚜껑이 반대쪽 차선에 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위험해서 그거를 제자리에 갖다 놨다는 거예요. 사고 현장입니다. 맨홀 뚜껑이 반복해서 빠지자 이렇게 아예 구멍을 메워버렸습니다. 도로 한가운데 있던 건 수도사업소의 지름 31.8cm짜리 제수밸브 보호용 맨홀 뚜껑이었습니다. 하천 범람 등에 대비해 물의 흐름을 조절하는 장비입니다. 하지만 실제 맨홀에는 제수밸브가 아니라 엉뚱한 장비가 설치돼 있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수도사업소와 도로사업소 관계자도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일 뿐 무슨 장비인지 왜 맨홀 뚜껑과 다른 시설물이 있는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수도사업소 거고 그 내부는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답변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좀 빨리 지금 이게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뭐 배상 문제도 그렇고. 수도사업소는 대형 차량이 밟고 지나간 진동 때문에 맨홀 뚜껑이 위로 튀어나온 것 같다며 배상 절차와 사후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맨홀 뚜껑 외에 맨홀과 장비까지 수도사업소가 관리하는 시설이 맞는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확인해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보존해야 될 시설물 같으면은 더 이상 저런 사고가 이제 안 나게끔 그렇게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는. 수도사업소와 도로사업소는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리기 위해 조만간 사고가 난 지점을 파내 장비의 관리 기관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수도, 가스, 통신 등 다양한 목적으로 도로나 거리에 설치된 맨홀은 서울 지역에서만 27만 개에 달합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어제 저녁 8시 10분쯤 경북 경주시 안강읍에 있는 4층짜리 주상복합 건물 외부 간이 승강기에서 70대 여성이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심정지 상태로 승강기 바닥에 누워있던 71살 A씨를 급히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건물 외벽에 설치된 간이 승강기 와이어 벨트에 A씨가 끼어 있었다는 목격자들의 설명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 10분쯤 경기도 양주시 삼숭동에 있는 15층짜리 아파트 7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위층에 사는 20대 남성과 50대 여성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주민 10여 명이 급히 대피했습니다. 불은 집 내부와 가재 도구 등을 태우고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당시 집안에 사람이 없었던 점 등으로 미루어 누전으로 불이 났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북 진안에서 물놀이를 하던 일가족 3명이 참변을 당했습니다. 경찰은 물에 빠진 아들을 구하려다가 가족 모두가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보트를 탄 소방구조대원들이 강 주변을 샅샅이 살핍니다. 강 위에서도 수중수색에 여념이 없습니다. 남자 3명이 물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오후 4시 반쯤. 1시간여 만에 3명 모두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이들은 50대 아버지와 각각 20대, 10대 아들로 전주에서 물놀이를 위해 찾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목격자들의 진술 등을 근거로 아들 1명이 물에 빠지자 아버지와 다른 아들이 구하려다 함께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구하러 같이 두 아들이 놀고 있는데 놀고 있다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저는 이제 장난친 줄 알았어. 아주머니가 감을 지르고 난리가 났더라고. 주민들은 수심이 깊어 예전에도 종종 물놀이 사고가 났던 곳인데도 위험지역 표시나 인명구조 장비가 미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여기가 다리 메테가 눈으로 이렇게 보여도 각각 좀 안 깊어 보이지만 막상 들어가 보면 또 틀려요. 여기가 이 부위도. 그런데 그 밑에 좀 파란 부분은 성인 키도 이렇게 깊을 정도로 2, 3m 이렇게 깊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엄청 위험한 부분이에요, 여기가. 실제로 취재진이 사고 현장을 돌아봤지만 주변에 구명조끼나 튜브 같은 인명구조 장비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리 한쪽 난간에 물놀이 안전사고에 주의하라는 현수막이 붙어 있는 게 전부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강이 바로 사고가 난 곳인데요. 이렇게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수영 금지 팻말이 있긴 한데 수풀에 가려져 있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 물놀이객들의 주의와 행정당국의 철저한 사고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우리나라를 공식 방문한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합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조코위 대통령과 회담하며 방산 인프라, 경제 안보 등 다양한 분야 협력과 주요 국제 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정상회담을 마친 뒤에는 공동 언론 발표에 이어 공식 만찬을 하는데 이 자리에는 국내 기업 총수들과 김건희 여사도 부부 동반으로 자리합니다. 국회가 오늘도 금융감독원과 문화체육관광부 등 주요 부처의 업무 보고를 받습니다. 국회 정무위와 문화체육관광위,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 등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소관부처 업무 현황을 보고받습니다. 경찰청을 소관기관으로 두고 있는 국회 행정안전위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을 확정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컷오프 예비 경선을 실시합니다.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오후 1시부터 진행되는 예비 경선에선 당대표 후보자 8명과 최고위원 후보자 17명의 정견 발표가 이루어집니다.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경우 중앙위원 투표와 일반 여론조사를 합친 경선 개표 결과는 오후 6시를 전후해 공개될 거로 보입니다. 오늘 경선을 통해 민주당 당대표 후보자는 3명, 최고위원 후보자는 8명으로 압축됩니다.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초본을 폐기한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참여정부 청와대 인사들이 오늘 대법원 판결을 받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오전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안보비서관의 재상고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이들은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초본이 첨부된 문서 관리 카드를 삭제해서 대통령 기록물을 무단 파기한 혐의로 지난 2013년부터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래퍼 장용준 씨의 항소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검찰은 애초 장 씨에게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 거부를 혼합해 2차례 이상 저지를 경우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을 적용해 기소했지만 헌법재판소가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하면서 일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는데요. 다만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장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가 여름철 한정판 고객 증정품 서머 캐리백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오늘 공식 입장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스타벅스는 발암물질 검출 여부와 함께 사측이 사전에 인지했는지 여부 등 관련 내용을 정리해 오늘 고객들에게 공식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취재 결과 스타벅스는 이벤트 도중 발암성 물질이 검출됐다는 사실을 알고도 언론 보도로 알려지기 전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필리핀 루손섬 북쪽 아브라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지금까지 최소 5명이 숨지고 60여 명이 다쳤습니다. 필리핀 내무부는 이번 지진으로 교회를 포함한 건물 170여 채가 파손되고 58건의 산사태가 발생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외신들은 필리핀 당국이 지진 발생 지역의 산간 마을에서 산사태를 포함한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면서 인명피해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진앙지에서 300km 이상 떨어진 수도 마닐라에서도 진동이 느껴졌으며 필리핀 당국은 출근길 지하철 운행을 한때 중단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원숭이 두창이 전 세계 78개국에서 18,000건이 넘어 발생하는 등 확산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르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현지 시간 27일 제네바 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전하면서 발병 사례의 70% 이상은 유럽 지역에서 보고됐고 25%는 미주 지역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거브르여수스 사무총장은 원숭이 두창으로 인한 사망자는 5명으로 모두 아프리카 지역에서 보고됐으며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전체 발병자의 10% 정도라고 덧붙였습니다.
중국 정부와 관영 매체가 잇따라 한국의 치포 동맹 참여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한국의 최대 교역국은 중국이라며 최대 시장을 내세워 견제구를 던지고 있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Hi, how are you, pal? Good to see you. Actually, the city is immediately to your right. I'm only a couple hundred yards away. I apologize for not being. Today, we are announcing another 22 billion in new investment in the U.S. So, including the major investment in semiconductor.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한국 등 다른 국가의 반도체 기업은 미국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내면서 바이든 대통령과 최태원 회장의 화상 면담을 예로 제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대기업을 설득하거나 압력을 가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특정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SK의 대미 투자를 유혹하고 미국 주도 반도체 공급망 동맹인 치포 동맹에 대한 한국 정부의 참여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계산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앞서 중국 정부도 한국의 최대 교역국은 중국이라며 한국의 치포 동맹 참여에 견제구를 던졌습니다. 我们希望韩方从自身长远利益和公平开放的市场原则出发，秉持客观公正立场，多做有利于中韩关系发展、有利于全球产业链供应链稳定的事。 자오 대변인 특히 지난해 한중 무역은 전년보다 26.9% 증가한 3,623억 달러에 달하고 친무역만 놓고 보면 지난해 한국 수출의 60%가 중국 시장에 들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이 치포 동맹에 참가한다면 보복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 말로도 풀이됐습니다. 중국 정부와 관영 언론이 이처럼 노골적으로 반응하며 견제구를 던지고 나선 것은 치포 동맹이 글로벌 반도체 산업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미국의 전략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 입장에선 중국 시장도 중요하지만 미국의 반도체 원천 기술을 활용하지 못하면 생산이 불가능해집니다. 글로벌 타임스는 미국은 반도체뿐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중국 발전에 도전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처하기 위해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는 것도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청와대 활용 방안과 관련해 정부 내 혼선이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최응천 문화재청장은 관리 주체는 중요하지 않다며 관리 운영 권한이 어디로 이관되든 문화재청은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최 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청와대 권역 내 문화재 보존과 활용을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 대통령실과 협업할 거라며 원론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선시대 임금의 의례용 도장인 어보를 담는 상자, 보록이 나라 밖을 떠돌다 돌아왔습니다. 문화재청과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은 지난 12일 영국의 한 업체로부터 보록을 매입해 국내로 들여왔다고 밝혔습니다. 손잡이가 거북 모양이고 나무와 가죽, 황동 등으로 만든 이 보록은 19세기에 만든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량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왕실 의례에 따라 왕과 왕비를 위해 제작한 보록은 조선 왕실을 상징하는 유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도 더위의 기세가 만만치 않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5.4도로 지난 밤 사이 열대야가 나타났고요. 한낮에도 33도까지 올라서 어제만큼이나 덥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자외선도 무척 강할 것으로 보이니까요. 오늘 나오실 때는 가벼운 옷차림과 더불어서 자외선 차단제도 꼼꼼히 덧발라 주셔야겠습니다. 또 외출 시에는 가방 속에 작은 우산 하나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후에는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면서 내륙 곳곳에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비의 양은 5에서 40mm로 지역별로 강수 편차가 꽤 크겠고요. 내리는 동안에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기도 하겠습니다. 지난 밤사이 수도권을 중심으로는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5.4도, 대구는 24.2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33도, 광주가 34도, 제주는 35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 당분간은 33도 안팎의 찜통더위가 계속되겠고요. 기습적인 소나기 소식도 잦을 전망입니다. 또 아침까지 내륙과 강원 산간을 중심으로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이니까요. 출근길 교통안전에도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신미림입니다.
네, 이상으로 굿모닝 YTN 1부를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